안녕하세요. EBS 뉴탐스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53강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마 60강 중에 53강까지 지금 꾸준히 듣고 있다면 정말 이제 완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지금 거의 선생님이 업데이트하는 순서대로 날짜만큼 빠르게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 최첨단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완강을 하는 학생들 전국에서 선생님이 찾아서 선물이라도 주고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대견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완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아, 정말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공부할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남부지방입니다. 크게 봤을 때 남부지방에 속하는 호남권과 영남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특히 호남권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요리 솜씨가 좋은 곳이 많죠.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 호남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부 지역에서 지금 서해 쪽에 붙어 있는 이 지역인데요. 우리 지리에서는 이 지역을 전라권이라고 잘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인문지리나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호남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호남권이 어디를 가르치는지 그 범위를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호남이라고 불린 이 지역은요. 그야말로 옛날에 이 호강의 옛 이름이 미안합니다. 금강의 옛 이름이 호강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의 남쪽 지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호남 지역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의 유일한 광역시는 이 광주광역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전남과 전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은 지금부터 배우겠지만 아주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그리고 먹거리가 풍성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노래도 흥얼흥얼 나오고 먹거리가 풍성하니까 이것저것 이 요리도 해볼까 저 요리도 해볼까 하면서 요리도 발달된 예향의 도시, 예향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남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하죠. 자,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될, 그래서 짚고 가야 될 지역 자연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잡았으니까요. 지형에 있어서 먼저 산지 지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소백산맥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우리나라 산맥 다 외울 필요는 없다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차 산맥 4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소백산맥도 마찬가지로 1차 산맥이고요. 그런데 1차 산맥이 모두 한국 방향은 아니었죠. 낭림과 태백은 한국 방향이었지만 그 함경산맥과 소백산맥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함경산맥도 1차 산맥이었지만 방향성으로는 랴오뚱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중국 방향의 산맥들이 2차 산맥이에요. 하지만 중국 방향 산맥 중에 1차 산맥, 소백산맥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에서 나올 수 있는 산 중에서 우리가 산을 크게 돌산, 흑산, 화산으로 구분하는데 이 호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돌산이 바로 월출산입니다. 물론 월출산의 위치를 찾으라는 문제 있지 않았고요. 그 보기에도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아름다운 돌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산인데 이 흑산의 대표격인 덕유산은요. 보기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덕유산 어때요, 이름이? 아주 덕스럽죠? 우리 그 어머니와 같은 산, 지리산도 아주 푸근하고 그 숲이 울창한 그런 산이었잖아요. 원래 흑산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식생도 그죠? 다양하고 토양층도 두툼한 그러한 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유산의 위치도 선생님하고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산인데요.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많은 교과서에 이 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등산이에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이 무등산은요. 화산은 화산인데 선생님 우리 하산 지형할 때 이 무등산 배운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하산은 언제 만들어진 거였죠? 신생대에 그것도 제3기 말부터 4기 초에 형성됐었죠. 근데 이 무등산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스페셜합니다. 바로 중생대, 백악기 때 일어났던 화산 활동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무등산에 가면요. 서석대라든지 입석대라든지 아주 멋있는 주상절리가 남아있습니다. 단 화구는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이라고 배우지는 않고요. 중생 때 있었던 화산 활동의 흔적을 이 무등산 주상절리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54강에서 그것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원인데요. 우리 태백산맥의 서쪽에는 태백산맥 서쪽에도 고위평탄면이라는 고원 지형이 있었죠. 이 소백산맥 서쪽 지역도 고원이 분포하는데 그 고원 이름이 바로 뭐냐면 진안고원입니다. 그 무진장 지역을 우리가 진안고원 일대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고위평탄면이에요. 고위평탄면 고원. 자, 그러다 보니까 소백산맥도 태백산맥 못지않게 고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 고위평탄면에 해당하는 진안고원은 고도는 높지만 평탄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로 이용한다? 고랭지 채소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랭지 채소는요. 강원도에서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거는 맞습니다. 80%가 이 넘게 강원도에서 생산되지만 그 다음이 바로 이 호남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채소를 의미한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끔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강원도 고랭지 채소 농업막 막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백산맥 서쪽 사면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하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요. 크게는 이제 금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입니다. 우리나라 4대 강 중에 2개가 여기에 속하는데 물론 금강은 충청도에서도 중요한 강줄기예요. 이 금강이 충청 지방과 호남 지역의 경계가 되는데 이 금강 일대의 평야가 바로 호남평야, 우리나라 최대 곡창 지역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산강 일대가 바로 나주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유역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호남 지역은요, 제1의 곡창지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강과 영산강은 지금 어떠한 바다로 다 흘러드는 강들이죠? 조차가 매우 큰 서해로 흘러듭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이 서해로 흘러드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서해가 조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류 지역, 특히 하구 부근에서는 이 감조 구간이 나타났다 그랬죠. 즉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평야 지역에 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잘 키워놓은 농작물들이 염해를 입어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금강과 영산강 하구에다가 모두 뭐를 건설해놨다? 하구뚝을 건설해서 염해를 막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구뚝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2개가 바로 이 금강과 영산강 호남권에 분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지형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 호남 서남해안을 보시면 아주 섬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해안선의 모양도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아스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섬도 많고 해안선도 복잡한. 과거에 이 서남해안은요. 빈기 때는 여러분 육지였습니다. 평균 수심이 한 50m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빈기 때는 육지였지만 후빈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잠기는 곳과 잠기지 않는 곳이 생기면서 해안선도 복잡해지고 섬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 서남해안은 이 갯벌 지형도 발달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되는 곳이 순천만 갯벌이죠. 이 순천만 갯벌은 가끔 이러한 멘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람사르에 등록된 연암습지라는 것으로 나와요. 이 연암습지라는 거는 바닷가에 있는 습지라는 건데 이 갯벌도 뭐예요? 젖어있는 땅이죠. 젖어있는 땅을 우리가 습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 순천만 갯벌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최초, 최고 이런 거는 기억해놔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갯벌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과 우리나라 호남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죠? 지금 주요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언급해 드린 겁니다. 아까 소백산맥 서사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무진장 지역인데 나중에 기후에서도 지금 얘기하겠지만
하겠지만 무진장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기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호남 지역도 위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따뜻한 온화한 기후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온은 온화하다. 근데 이제 강수적인 특징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은요.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여름철 강수량만 표현된 건데 지금 신안, 목포 일대를 보시면 가장 여름 강수량이 적죠. 그래서 여기는 소우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가 소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있죠. 여기 신안 일대가 아주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갯벌에서 무슨 생산량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소금 생산량이 엄청 많죠. 왜? 소우지이기 때문에 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금을 생산하려면 그야말로 증발량이 많아야 되는 곳인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증발량이 많다. 그래서 소금 생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이 신안에는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발전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또한 또 여기가 소우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 강수에서는 이 호남 지역에서 서해안 바닷가 그 평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우지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서는 우리나라 다설지를 세 군데를 집을 수 있죠. 울릉도, 영동지방, 소백산맥, 서사면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소백산맥의 서사면에 해당하는 정읍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그 군산 일대 서해안도 눈이 많이 내려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전라북도 서해안부터 소백산맥 서사면까지 우리나라 다설지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가 아무리 다설지라도 여름 강수량은 못 따라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지만 여기를 다설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무주가 있어요. 무주. 이 무주가 아까 고위평탄면 지역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고위평탄면의 토지 이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키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무주 리조트라는 스키장이 있어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다설지라는 기후 조건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북 서해안과 소백산맥 서사면은 다설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다오지든 다설지든 모두 다 지형성 강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눈이니까 강설로 적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에서는 그냥 전라도는 호남 지역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지리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호남의 인문지리 1차부터 3차 산업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산업부터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 호남 거는요. 전국에 비해서 몇 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게 눈에 띄냐면 1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물론 호남 지역도 3차의 비중이 높아요. 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업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지 3차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3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 비해서 몇 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거 1차 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특히 이 농업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이 호남 지역은요. 평야가 아주 넓게 분포를 하는 지역이죠. 자, 평야가 넓게 분포하는 그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특히 뭘로 이용하는? 논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전국 1위예요. 그래서 전국 쌀 생산 1위 지역이죠. 그러니까 전남과 전북을 다 합치면 전국에서 호남권이 가장 쌀 생산량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느껴보세요. 쌀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농업 지역은요. 우리가 어떤 농업 지역이라고 앞에서 한번 분류를 했죠?
전통 농업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비교를 어디랑 했냐면 근교 농업 지역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전통 농업 지역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구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을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여기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좀 살 메리트가 없는, 매력이 없는 곳이에요.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촌 향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청장 연층은 없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율 혹은 노령화 지수, 아무튼 인구 측면에서 뭔가 늙은 느낌, 가장 나이가 평균 연령 같은 것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이에요. 한때는 여기가 먹거리도 많고 농업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장 인구의 비중이 높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고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것,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좀 이따가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 형태에서 인구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금 자료는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 어업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어업 생산량도 아주 상당합니다. 특히 양식 부분에서는 이 호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아요. 왜? 아주 복잡한 해안선, 리아스 해안선을 가지고 있죠. 이 드나듬이 복잡한 해안선은요. 군데군데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쑥쑥쑥 들어간 만은요. 잔잔한 해수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업에도 유리하고요. 특히 연안 어업에도 유리합니다. 갯벌에서 또 양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조개 같은 거 그런 게 생산량이 호남 지역에 아주 상당하죠. 그래서 해안이라든지 섬 지역에서 어업 생산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들을 몇 가지 보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전국이든 광주광역시든 전라북도든 전라남도든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특히 도 단위에서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총 경지 면적의 비중을 각 권역별로 나타낸 건데 지금 호남권의 경지 면적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쌀 재배 면적인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더하니까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쌀 재배 면적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산물 점유율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전라남도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대부분의 해산물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먹거리가 아주 풍족한 그래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자료가 선생님 방금 언급한 건데 지금 호남 지방은요. 광주, 광역시와 전남, 전북을 다 합쳐도 인구가 이거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순이동 인구를 보니까 순이동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뭐냐면 유입에서 유출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유출 인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변 대도시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경기권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계 수치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전라도 호남권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의 2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산업. 지금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자료인데요. 1990년 자료와 2010년 자료가 함께 있죠. 즉 변화라든지 증가율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1990년대는요. 지금 전국에 비해서 1차 비중은 아주 높지만 전국에 비해서 이 2차의 비중은 낮았습니다. 많이 낮았죠. 근데 2010년을 보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2차 산업이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더 체크하자면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 1차 산업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국 평균적으로 2차 산업이 성장하는 증가율보다 이 호남 지역의 2차 산업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기간 동안에 2차 산업이 발달했다는 건데, 이 제조업 분야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작년 평가원 문제라든지 그런 지역 지리에서 이 공업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이 영남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크게 발달한 제조업 지역은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공업단지로 얘기하는 것들은요, 거의 국가산업단지인데 우리 주요 공업지역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라북도의 경계지역에 있는 바로 군산인데요. 군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산업단지로서 발달한 곳이고, 다른 지역보다는 종합적인 성격의 산업단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합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도권 공업지역을 종합공업지역이라고 그랬죠? 즉, 경공업도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한 공업 분야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게 아니라 좀 고르게 이렇게 비중이 배분되어 있는 곳이 군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군산은요, 새만금 지역과 더불어서 경제 자유 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광양입니다. 광양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무슨 공업? 제철공업의 중심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포스코 제2공장이 광양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우리 통계 자료에서는 이 제철을 1차 금속으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1차 금속이라는 글자를 보면 제철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이제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수입니다. 이 여수는 우리가 울산이라는 지역과 잘 짝꿍이 지어졌는데, 바로 울산과 마찬가지로 석유화 국가산업단지가 아주 대규모로 건설되어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여수는 석유화학이다. 그 다음 광주에 여러분, 광주는 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자동차 공업 생산량이 한 5, 6위 정도는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광산업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죠. 광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광주도 이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포인데요. 목포가 일제강점기 때는 정말 잘 나가는 항구였어요. 군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조금 쇠퇴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런 조선공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시 도약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지역들이고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작년에 나왔던 유형인데요. 먼저 ABC 지역을 알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A 지역은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군산입니다. 위치 이제는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B하고 C는 둘 다 지금 항구예요. 요거는 좀 안쪽으로 들어간 항구 도시고 여기는 좀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항구 도시인데 B가 바로 광양이고요. C가 바로 여수입니다. 그래서 좀 크기가 작은 지도에서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는 위치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공업도시니까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나다가 어딜까 연결해보는 건데 지금 딱 보니까 다하고 나는 정말 확연하게 이 공업의 비중이 높죠. 나는 금속기계예요. 금속. 그 다음에 다는 화학 코크스입니다. 화학, 석유화학.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거 광양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 여수구나. 그리고 가를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중이 고른 군산의 공업 비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종합적이죠. 음식료라든지 섬유, 의복과 같은 경공업도 있고요. 목재, 종이 인쇄도 경공업에 속하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호남 지방은요. 이런 각각의 특징을 잘 살려서 지금 잘 발전을 하려고 이렇게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서
발전을 더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라도는요.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문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연 조건이라든지 문화 조건을 가지고 지역 축제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관광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호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우리 여행지리 문제에서 이 축제라는 단서를 참 많이 줘요. 그래서 축제라는 단서가 은근히 문제를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전주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요. 한옥마을이 참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한옥마을만 보고 전주다, 안동이다, 경주다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언급했던 도시들이 선생님이 다 한옥마을, 대표적인 한옥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어떤 지역인지 확실하게 할 때는 한옥마을 플러스 다른 것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전주는 세계 소리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한지가 특산품이죠. 그래서 종이축제도 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비빔밥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 문제를 얘들아 꼭 맞추렴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원 같은 경우는 자주 언급된 건 아니지만 춘향제가 열리는 곳이고요. 남원 그 자체가 침식분지 지역으로서 과거에는 지방 중심 도시 역할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는 비엔날레라 그래가지고요. 2년에 한 번씩 국제적으로 열리는 아주 큰 미술 대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창하면 뭐예요, 여러분? 순창. 순천 말고 순창. 장류가 유명하죠? 고추장, 그죠? 장류 축제가 열려요. 선생님 또 이 순창에 가봤는데, 와, 진짜 이렇게 막 그런 장을 담그는 마을 같은 것도 잘 보존되어 있고 연구소 같은 데서 견학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맛도 볼 수 있고 막 이렇던데 재밌게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성인데요. 보성하면 녹차죠. 그래서 다향제라는 녹차 관련 축제가 열립니다. 물론 보성이 보성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 1호인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축제라고 평가를 받는 한평나비축제는요. 이게 지금 막 성공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막 지방에서 축제를 유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게 성장한 축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김제의 지평성 축제인데 거의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한반도는 아니고 남한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끝이 안 보이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제 평야 일대 김제에서는 매년 이 지평선 축제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몇 번 언급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순천만의 갈대 축제 이런 게 있는데 요 정도 정리하고 선생님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의 슬로시티 세 군데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슬로시티 전주. 그죠?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비빔밥도 슬로우 푸드로서 잘 아주 여기가 인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담양 대나무 숲으로 아주 대나무 특산품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완도 슬로시티 하면 대부분 이 완도의 청산도 그림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완도의 청산도 슬로시티 하면 떠오르는 경관 중에 하나인데 이 호남 지역의 이 세 군데의 슬로시티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이 호남 지역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영남 지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남. 이 영자가 조령이라는 고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아래쪽 남쪽에 해당한다 그래서 영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한번 잡아보면요. 영남은 지금 여기에 속하는 지역 중에 광역시가 3개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도 있죠. 그 다음에 경남과 경북을 우리가 영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영남 지역에서는 사실 뭐 지형과 관련해서는 뭐 딱히 뭐 언급을 따로 드리기는 좀 그런데 자, 그래도 지형 파트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천 중상류에 우리나라에서 잘 발달한 지형이 침식분지죠. 그래서 이 영남 지역을 가로지르는 세로로 가로지르는 그 대표적인 강이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중상류에는 곳곳에 침식분지 지형이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에서 우리가 하구에서 정리해야 될 주요 지형이 있죠. 바로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유일하게 배우는 삼각주이고요. 바로 이 김해평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낙동강 하구에는 마찬가지로 하구뚝도 건설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하구뚝 3개인데 영남과 호남에 이 3개가 다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인데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중상류에 해당하는 자 낙동강 중상류. 자, 우리 여기가 영남 내륙 지역이었죠. 그래서 우리 기후에서 무슨 지역으로 대표적인 소우지로서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소우지가 형성된 이유는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딪혀서 바지 지역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안쪽 낙동강 중상류 그 안쪽 지역은요. 큰 분지 지형으로서 비가 내릴 수 없는 조건이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 안쪽이 바람 의지가 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극서지면서도 소우지였죠. 그래서 그 안동이라든지 저기 낙동강 중상류 일대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 남해안 일대는요.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강수량이 많은 다우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도 이 남부지방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래 머무르고요. 태풍도 이 남해안 오른쪽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강수량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중상류와 하류 일대가 강수량의 차이가 좀 많죠. 자, 그 다음 이 영남지방은 이 정도 자연질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영남지방도 마찬가지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업과 관련된 문제가 지역지리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 앞에서 한번 어디서 했냐면 우리나라 전체 공업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참 여러 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견을 깰 때 이걸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와 생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업체 수, 수도권이 제일 많아요. 종사자 수도 수도권이 많습니다. 자, 물론 생산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영남 지역의 공업의 특징, 제조업의 특징을 볼 때 먼저 규모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체 규모, 영남권의 사업체 규모가 큰지 수도권의 사업체 규모는 큰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체 사업체 수를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로 나눠서 확인하면 되겠죠. 한 공장에 몇 명이 일하는지가 그 공장의 규모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해봤지만 어디가 훨씬 더 규모가 큰 공장이 분포한다? 영남권이 규모가 더 큰 공장이 분포를 합니다. 대기업의 공장이 바로 이 영남권에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영남권의 공장이 훨씬 커요. 뭐 조선 공장. 배를 만드는 공장, 자동차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영남권에 많이 분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생산성. 사업체당 생산성이든 노동 생산성이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요. 수도권에 비해서 영남권이 더 생산성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고요. 여러분들은 왠지 이 수도권이 다 이렇게 규모도 크고 생산성도 좋았을 것 같죠? 하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영남권의 제조업의 규모가 스케일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주요 공업 지역과 그 다음에 주요 공업 도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영남 지역은요. 아주 공업이 발달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공업 지역이 바로 영남 내륙 공업 지역입니다. 영남 내륙. 일제강점기 때 여기는요. 섬유공업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죠. 그래서 지금 또 대구는 이 섬유하면은 대표되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구미 또한 전자조립공업으로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남 내륙을 대표하는 두 도시인데요. 영남 내륙은 뭐를 기반으로 많은 노동력, 그때 당시에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노동력 지향성의 공업을 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뭐니 해도 우리나라 제1의 중화공업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남동임의 공업지역인데요.
남동임의 공업지역 바로 이 포항부터 저기 여수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양하고 여수는요 우리 앞에 호남 지역에서 대표되는 공업도시로 언급을 했죠. 하지만 권역으로 분류할 때는 광양과 여수도 사실은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만 뚝 떼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영남 것만 뚝 떼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엄격하게 선생님이 영남권에 속하는 도시들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자, 포항하면 뭐니 해도 뭐죠, 여러분? 제철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이제 B가 포항이었고요. 자, 여기에 속하는 C가 바로 우리나라 제1의 공업도시 울산입니다. 자, 그래서 울산은요, 세 개가 다 발달돼 있었죠. 석유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위치한 지역이요. 여러분들 창원인데요. 창원 하면은 기계공업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알파벳으로 E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거제입니다. 거제는 무조건 이거죠, 여러분. 조선. 조선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라든지 생산액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조선소가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거 다 합치면 울산의 생산액보다도 더 많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주요 공업 지역을 정리를 해두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조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가리고 가나다라고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A, B, C가 가나다 중에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A의 위치.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대구. 그 다음에 B가 울산이죠.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다른 광역시들의 위치를 참 잘 못 찾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자료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게 눈에 띄냐면 다른 거는 오히려 이걸 알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가죽, 가방, 신발이라는 분야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없는 게 조금 눈에 띕니다. 그 다음 나는요, 섬유. 다음 다는요, 자동차, 기타 운송. 이게 바로 조선이었죠. 그 다음에 화학 물질, 뭐 이런 것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선생님처럼 이런 것들이 잘 뽑아져 안 나올 수 있어요. 눈이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막 이런 데 눈이 가 있으면 답이 쉽게 안 나와요. 하지만 먼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달을 먼저 울산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있는 비중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사실 대구하고 부산은 둘 다 과거에는 경공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섬유라든지 신발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지역의 공업 비중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왜? 이제 대구하고 부산도 변화를 추구해야죠. 더 이상 뭐 신발이라든지 섬유에 계속 의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막 변화를 추구해요. 부산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대구에도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지역들도 지금 비중을 보시면 금속 가공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1차 금속과 같은 그러한 비중들이 상당하죠.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겠죠. 일단은 대구, 이게 바로 부산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신발 공업의 비중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울산, 부산은 강력시 그 세 군데의 공업 비중을 비교를 했다면 다른 지역들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조금 중소도시로서 다른 그 광역시에 비해서는 다양성이 조금 적어요. 즉 어떤 한 곳의 공업 비중이 월등하게 좀 높습니다. 자, 일단 가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 가 도시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해볼 건데 가는요. 방금 했기 때문에 어딘지 알 겁니다. 자석조, 조선, 그죠? 바로 울산입니다. 그럼 나는요. 지금 월등하게 이 조선의 비중이 높다.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제였죠. 조선업으로 진짜 먹고 사는 거제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는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하고 방금 지나갔죠. 다른 어떠한 비중보다도 전자부품과 같이 그러한 전자조립이라든지 뭐 그런 첨단 전자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구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력에 의존을 해서 노동력의 비중이 높았던 전자조립이었던 반면에 현재는 조금 전자조립이라도 전자산업이라도 첨단의 비중이 좀 높은 지역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라는요 1차 금속이에요. 선생님 1차 금속 나오면 뭐라고 했죠? 제철이죠. 제철의 비중이 이만큼이나 높습니다. 어디죠 여러분? 포항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그 단원 종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단원 종합 문제 풀 때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한번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가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거 보면 허거덕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내신에서도 뭐 1등급을 나누는 상위권을 가르는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나온 적도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매년 거의 실려있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우리 유탐스러운 교재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선생님과 연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게 나오면요. 자신 있는 것부터 하세요. 이 A, B, C, D, E, F 중에 여기 6가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항 좀 자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하얀 색깔이 기타기 때문에 이것만 가려내면 돼요. 자, C부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포항하면 뭐예요, 여러분? 일자 금속이죠? 아, 벌써 C 하나 찾았죠? 5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구미 한번 볼게요. 구미도 기타 아니면 이거래요. 자, 이 중에서 뭐죠? 구미는? 이거죠? 자, 그래서 요게 2입니다. 벌써 4개밖에 안 남았죠? 근데 우리 거제 한번 가볼까요? 자, 거제 한번 쫙 가보니까 거제도 이거 아니면 이거네. 기타 아니면 이겁니다. 지금 색깔 표현이 여러분들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거제를 한번 확인하고요. 이 색깔이 지금 울산에도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조선이죠. F가 바로 조선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섬유의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섬유의류와 같이 경공업이 발달했고요. 그래도 지금 또 상당히 비중이 남아있는 도시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되는데 대구하고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째려보면서 대구하고 부산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 제외하고도 공통적으로 비중이 상당한 이 바로 B가 뭔가요, 여러분? 점이 이렇게 찍혀있는 B가 바로 섬유의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벌써 이거랑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D랑 그 다음에 A가 남은 거죠. 자, 울산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이 색깔과 그 다음에 좀 진한 이 A 색깔이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A 색깔은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런데 D에 해당하는 색깔은요, 그래도 지금 그 대구에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창원에도 조금 그 색깔이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울산에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대구하고 창원에서 이걸 절대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석유화학이 A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 공장은 없지만 대구하고 창원에는 부품 공장들이 그래도 분포를 해요. 그리고 창원에 옛날에 기아 자동차 공장도 있었거든요. 지금 또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된 곳이 바로 울산, 대구, 창원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D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막 자유자재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공업 거의 박사가 된 건데 일단은 알기 쉬운 거. 잘 알고 있는 것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을 찾아내면서 골라주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에서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남권의 공업지역까지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봤는데 사실 이 영남공업지역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 이게 유명했다면서 선생님. 자, 바로 부산의 사례인데요. 부산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유명 브랜드의 80% 이상의 생산을 차지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 하고 있는 상태죠.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렴한 노동력과 그런 저렴한 집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노동 지향성 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죠. 지금은 더 이상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요, 이런 경공업 같은 신발이라든지 가죽 산업이라든지 가발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번 보시면 같은 신발 산업이라고 할지어도
이런 고급화, 그죠? 그래서 뭐 다국적 스포츠 기업의 R&D 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기능화, 워킹화 같이 같은 신발이라도 조금 첨단을 추구하는, 고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한 것을 반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주 종목에서 좀 더 고도화,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신발 산업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줄었지만 그래도 부산을 자세히 보시면 신발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도 한번 보시면 1990년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이런 섬유, 봉제, 의류 산업과 관련된 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지금 1위에서 2위로 물러났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1위가 기계하고 금속이에요. 그런데 대구를 언급할 때 이거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풀어낼 때도 우리는 대구가 어딘지를 알 때 뭐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도 섬유, 의복, 봉제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 섬유가 글자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섬유 공업이 쇠퇴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밀라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뭐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죠. 그래서 대구도 지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구미 같은 경우에도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전자조립에서 최근에는 첨단 산업 비중을 높이면서 그런 관련 전자조립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삼성이라든지 LG와 같은 그런 아주 큰 다국적 기업들의 부품 조립 공장이 이 구미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영남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클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을 이렇게 잘 세우고 있다는 거고요. 전략 사업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과거부터 그래도 뭔가 장기가 있었던 잘하던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하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영남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떤 지역을 묻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A가 어디죠,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죠? 대구. 그 다음에 B는요. 이 꼬리 부분. 여기가 바로 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C가 바로 경상남도의 그 경계에서 바로 떨어지는 광역시 울산이고요. 이 사이가 뭐죠, 여러분? 가끔 이 부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업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여기가 경주예요, 경주.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이 순서대로 내려온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 자료 분석에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이거는 그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화된 공업이 딱딱딱딱 눈에 들어오죠. 자, 그래서 가가 섬유 제품에 대한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바로 대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자동차 트레일러, 울산이죠. 그 다음에 포항이죠. 워낙에 특징적인 공업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 지역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을 우리가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정말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쉽게 우리가 다 지역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스로 풀어보기 2번 문제를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글자를 하나하나 읽지 말고요. 지금 좀 쉬워요, 여러분. 대구, 울산, 부산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공업에 비해서 그래도 눈에 안 띄던 글자들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나가 바로 어디가 되는 거죠? 대구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는요. 이런 거 보면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바로 그래도 남아있는 신발 산업. 이걸 가지고 부산인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자석조, 조선. 그래서 이게 울산이다. 자, 울산, 대구, 부산 이렇게 정답 4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영호남에 관련된 내용을 다 끝냈는데 우리 그 다음 시간에 54강에서는 이 53강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추가를 시키면서 우리 늘 해오던 지역 그 지도에다가 한 번 더 쫙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그 내용이 바로 영남과 호남부터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4강에서 우리 지도를 들고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료실에서 우리 자료 다운받아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